안녕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곱게 키워 이제 막 장가보낸 애미입니다. 아들 녀석은 평생 장가는 안 갈 거라고 선언하며 애미 속을 썩이더니 웬일인지 갑자기 결혼할 거라고 색시를 하나 데려오더군요. 아들이 결혼한다길래 전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시켜놓고 보니 이 며느리라는 기집애가 알면 알수록 가관이 더군요. 오늘은 이렇게 괘씸한 며느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소연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좀 간략히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억척스러웠는지 얘기하자면 이 사연 채널에 5편은 걸쳐 얘기를 해야 되므로 최대한 생략해 쓰겠습니다. 저는 격동의 1960년대에 태어나 어릴 적 조실부모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식당을 하던 할머니 손에 자라며 과장 조금 보태서 걸음마을 정도가 될 때부터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식당은 꽤 장사가 잘 돼서 그때까진 그래도 형편이 어렵진 않았는데 제가 10살 때 식당이 큰 불이 나면서 건물 전체가 홀라당 불에 타버렸죠. 따로 화재보험 같은 것도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던 시절이라 할머니와 할아버지, 저는 문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됐습니다. 다행히 맞은편 쌀집 김씨 아저씨가 자신의 집에 딸린 조그만 단칸방을 빌려줘서 얼마간 거기 들어가 살기도 했죠. 할머니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고 그제껏 꼬깃꼬깃 모은 돈을 털어 떡볶이와 오뎅을 파는 조그만 갑 한 대를 여섰습니다. 거기서 번 돈으로 근근히 제가 자라는 동안 절 먹여 살리셨죠. 전 그렇게 힘들게 자라면서 하루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하여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다니고 자퇴를 하고선 건너 알게 된 서울의 한 식당에 주방 보조로 들어가 숙식을 하며 일하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처음에 서울에 가겠다고 했을 땐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그래도 입 하나도 덜 겸 서울에 가서 돈 벌겠다는 손녀딸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서울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올라오기도 전에 서울이란 곳은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곳이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할머니가 신신당부를 하셨던 곳이죠. 사람들은 모두 차갑고 냉정했으며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잔정 같은 건 기대도 못했습니다. 아파서 하루라도 쉬기라도 하면 그날 일당은 물론이고 밥도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배고프니 밥이라도 좀 달라고 하면 다음날 일당에서 식사비를 까고서 밥을 내줬죠. 하루는 할머니가 많이 아프단 소식을 들었는데 사장님께 한 3일 정도 고향에 다녀오겠다 했더니 명절을 기해 서울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찾는 대목이라 자리 비울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로하신 몸으로 먹고 살기 위해 갑 한때 일을 쉬지 않고 하셨던 게 몸에 큰 무리가 됐던 모양이에요. 전 다시 한번 할머니의 장례를 치러야 하니 고향에 잠시 다녀오겠다 사장님께 말을 했죠. 사장님은 고향에 다녀오되 그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급여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만 끝나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은 할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탤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제가 배운 기술이라곤 어릴 때부터 해온 식당 일뿐이었으니 이대로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악 물고 갖은 부당한 대우를 참아가며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그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다행히 그 식당에서 오랫동안 주방장으로 일했던 선생님이 새롭게 자신의 식당을 차리며 저를 매니저로 데려갔습니다. 그때부턴 비교적 인생이 무난했습니다. 악덕업주였던 이전 사장님과는 다르게 새로운 사장님은 인품이 온화하고 여유로운 분이셨고 한 번씩 할아버지를 보러 고향에 내려갔다 오는 것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조그만 가게였음에도 꾸준히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빠듯하긴 했지만 제 한 몸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전 틈틈이 공부도 해서 검정고시도 봤죠. 그리고 사장님의 배려로 야간대학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일자무식 중졸이었던 촌년이 대학 문턱도 밟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다 보니 결혼할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남편 될 사람은 다름 아닌 사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씩 아버지의 가게에 찾아와 얼굴을 몇 번 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야기할 기회는 좀처럼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사장님이 주선을 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를 며느리감으로 점지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사모님과 오래전에 사별하고 외동아들을 오랫동안 혼자 키우셨는데 그만큼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하다고 하셨죠. 저는 이렇게 저에게 잘해주시는 사장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흔쾌히 그 만남에 응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저를 마음에 들어 했고 그렇게 저희는 얼마간 연애를 하다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도 태어났어요. 씩씩한 장군님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앞으로도 무난하게 모든 게 잘 풀릴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의 그런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이제 막 시작했을 무렵 시아버지의 제안으로 다 같이 여름 휴가를 다녀오게 됐어요. 내 식구가 즐겁게 바다도 보고 계곡도 돌아다니며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던 고속도로에서 마주오던 졸음운전 차량이 역주행을 하며 고속으로 저희가 탄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앞자리에서 운전을 하던 남편과 조수석의 시아버지는 그대로 죽사했습니다. 뒷자리에 타고 있던 저와 아이만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두 사람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모든 상황이 돌아갔어요. 그때쯤엔 할아버지마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엔 저와 아이 둘만 덩그러니 남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억척스러운 삶은 다시 시작됐죠. 시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아 그동안 평생 식당 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 근근히 가게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실력엔 못 미쳐서 예전보다 손님이 줄긴 했어도 그래도 악착같이 버텨내서 이날 이때까지 한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며 장사를 해서 아들을 겨우 키웠습니다. 아들은 평생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자란 아이답지 않게 비교적 잘 커졌습니다. 사춘기 시절 가끔 엇나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철이 일찍 들어서 혼자 식당 일하며 자기 먹여 살리는 엄마의 심정을 빠른 나이에 이해해줬죠. 고등학교 올라와서부턴 자기가 알아서 식당 일도 돕고 하면서 부지런히 엄마의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 자란 아들이 어느새 군대를 갈 나이가 됐습니다. 처음 훈련소에 보내던 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애비 없이 자란 후레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정말 무던히도 했었는데 그런 아들이 이제 어엿하게 자라 군대를 가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기도 하면서 잠시 동안의 이별이 너무 슬프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군생활 2년은 순조롭게 끝나는 듯 했죠. 그러나 아들의 군생활이 끝나갈 무렵 아들 인생에 그리고 제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가져다 줄 사고를 맞게 됩니다. 아들의 전역이 한 달도 안 남은 말년병장 시절 일이었습니다. 황성훈 병장님, 아 뭐야, 자고 있는데 왜 깨우고 난리야. 저녁이 얼마 안 남은 말년병장답게 아들은 내무반에서 늘어지도록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후임 병사가 그런 아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황성훈 병장님, 이번 혹한기 유격 훈련에 열애 없이 모든 인원 참석하란 지시입니다. 뭐? 야, 나 말년이야, 말년.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때라고. 아, 어느 말년이 유격 훈련을, 그것도 혹한기에 가냐? 나 안 해, 못해. 그게 사단장님이 특별히 이번 훈련에 참관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북의 도발이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으니 훈련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모든 인원 참석하라는 사장장님 특별 지시입니다. 아, 또 무슨 개소리야. 북이 도발하고 말고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나 다음 달에 저녁이야. 그런 건 남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 그래. 난 무사히 집에 돌아갈 거야. 안 해, 배째. 황 병장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중대장님이 특별히 훈련 열애 고려해보시겠다고 합니다. 일단 참석만이라도 꼭 하라고 하십니다. 괜히 사단장 눈밖에 나면 고생하는 건 저희 같은 말단 병사들인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황 병장님. 아, 나 진짜 짜증나게. 알았어. 그럼 나 따라가기만 하고 훈련은 다 열애다. 감사합니다, 황 병장님. 충성! 그렇게 마지못해 마지막 훈련에 따라가게 된 말년병장인 아들은 약속받은 대로 대부분의 훈련은 열애했지만 마지막 날 레펠 강화 훈련을 하는 날 사고는 터졌죠. 사단장이 하필 그날 직접 훈련 감독을 하겠다며 아들이 있던 소대에 와서 진두지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그 장면을 연신 찍기 시작했는데 누가 봐도 언론에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사단장은 아들이 훈련 열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확성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거기 열애 인원 누굽니까? 즉시 나와서 레펠 하강 대기합니다.
아들은 그 명령을 듣고 죽상을 있는 대로 지으며 어쩔 수 없이 레펠 하강 훈련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병장 황성훈 하강 준비 끝. 하강. 아들은 과거 우수한 훈련 성적으로 포상 효과도 받고 했던 만큼 능숙한 솜씨로 레펠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황 병장님, 잠깐 대기하셔야 합니다. 황 병장님. 뭐야, 뭔데 아들이 연결하고 있던 레펠 줄이 끊어지면서 아들은 그대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일을 대비해 레펠을 이중으로 결속하여 추락을 방지하도록 매듭을 묶게 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허술하게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황 병장님, 괜찮으십니까? 황 병장님! 7, 8m 되는 높이에서 그대로 떨어진 아들의 의식이 제대로 붙어있을 리 만무했죠. 그 와중에도 사단장은 카메라와 기자들을 의식했습니다. 카메라 끄세요! 카메라 꺼! 당장 끄라고! 그렇게 병원으로 황급히 실려간 아들은 계속해서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불이 나게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척추 손상이 지금 너무 심하고요. 뇌 손상도 있어서 마지막을 준비하시니.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해보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상훈아, 아이고.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몇 날 며칠을 아들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죽은 듯 고요하게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하늘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님, 천지신명님, 제발 우리 아들이 깨나기만 해주신다면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발 목숨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님이 들으셨는지 아들은 열흘이 지나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엄마가 여기 어떻게? 아이고, 상훈아, 정신이 좀 드냐?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가까스로 아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앞으로 평생 걸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상황이 호전될 수는 있겠으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된다고요? 거짓말이죠? 지금 저 놀리시는 거죠? 아이고, 선생님, 그게 무슨 천청병력 같은 말씀이시래요? 우리 상훈이가 그럼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야 된단 말씀이세요? 저도 이런 사실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이고, 상훈아,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저 아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진료실이 떠나가도록 한참을 오열했죠. 제 인생이 또 아들의 인생이 어쩜 이렇게 기구한지 사고로 일찍 떠나보낸 남편을 뒤로하고 겨우겨우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아들 잘 키워놨건만 이젠 군대에서 이렇게 불구의 몸이 돼서 돌아오다니 정말 아들과 함께 약을 먹고 동시에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장애 판정을 받아 의병 전역을 하게 됐고 그때로부터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죠. 집에 돌아온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해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권장한 재활훈련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아예 나오질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 혹시나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걱정도 했지만 이따금씩 들려오는 커다란 음악 소리와 방송인지 라디오인지 컴퓨터에서 나오는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서 다행히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는 애미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 칩거한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지만 그런 아들에게 재활훈련 좀 해라, 밖에 나와 햇볕 좀 쬐어라 그런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현재 마음 상태론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게 정상일 테니까요.
제가 아침에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의 방문 밖에 두었다가 저녁에 일 끝나고 돌아오면 그나마 깨끗하게 비워진 밥상이 밖에 놓여 있었죠. 그것이 저와 아들이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그나마 제가 나가 있을 때 힘든 몸을 가누며 한 번씩 방 밖으로 나와 화장실도 가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만 괜히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싫어할 것 같아 일부러 피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삶이 몇 년이 지속됐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말 그대로 은둔형 외톨이가 돼버렸고 전 그런 아들을 부양하느라 다시 뼈 빠지게 일해야 했습니다. TV에 청년층의 은둔형 외톨이 인구가 점점 증가한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아들의 모습이 생각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는 제가 일 끝나고 돌아오면 비워져 있는 밥상과 밤늦게 들려오는 커다란 음악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 그 증거들마저 사라질까봐 매일 밤 아들의 방 안에서 전잠 가득한 음악 소리가 오늘도 어김없이 들려오기를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다가 매일 방에만 처박혀 있는 아들의 모습이 답답해 가끔 방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상훈아, 언제까지 그렇게 방 안에 틀어박혀 있을 거야? 적어도 밖에 나와서 애미 얼굴은 좀 봐야 하지 않겠어? 상훈아, 문 한 번만 열어줘. 그러나 여전히 방 안에선 큰 음악 소리만 들릴 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 아래 틈 사이로 쪽지가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이 쓴 쪽지였습니다. 엄마,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라니까 더 이상 나 찾지 마. 장가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이대로 있다 그냥 죽을래. 엄마는 엄마 인생 살아. 안녕. 정말 오랜만에 겨우 쪽지로 소통을 했단 게 반가울 법도 한데 그 쪽지에 쓰인 모든 것을 포기한 아들의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반가운 마음을 즐기기도 전에 제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 아들의 방 앞에서 얼마나 서글피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들의 칩거는 계속됐고 그 상태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들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니, 상훈아, 너가 웬일로 이 시간에 나오니? 그보다 좀 괜찮은 거야? 어디 보자. 몇 년 만에 방문을 열고 나온 아들은 엄청난 장발에 수염을 덥수룩히 기른 채였습니다. 엄마, 나 재활할래. 응?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재활훈련 시작한다고. 얼마나 나아질진 모르지만 적어도 목발 짚고 다닐 정도는 해보려고. 그게 정말이야? 아이고, 잘 생각했다. 잘했다, 상훈아. 전 몇 년 만에 갑작스레 재활을 결심한 아들의 행동이 의아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 재활을 결심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 같아 그러진 않았죠. 그때부터 시작된 아들의 재활은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재활센터에서 혼자의 힘으로 잠시라도 설 수 있는 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했는데 그때마다 수도 없이 주저앉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다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아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활에 매진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하늘을 감동시켰는지 아들은 1년이 지나지 않아 목발을 짚고 스스로 장거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료진들은 기적이라고 여길 정도로 모두가 환호를 했는데 아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활에 박차를 가했죠. 결국에는 기적적으로 목발도 없이 절룩거리며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오른쪽 다리의 신경 감각이 되살아나서 거의 정상적으로 짚을 정도가 되었고 왼쪽 다리로 이어지는 신경 손상이 심해져 정상인의 수준까지 끝끝내 도달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오른쪽 다리만이라도 멀쩡하게 디디며 목발에 의지하지 않고 걸을 수 있단 건 기적에 기적이 거듭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아들아, 고생했다.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엄마, 그동안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엄마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정말 고마워. 나 이제 엄마 속 그만 썩이고 사람 구실 제대로 할게. 아이고, 인서가 그런 말 마라. 나는 너가 건강하기만 하면 아무런 소원이 없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혼자서 고동에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된 아들은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이 사회는 절름발이 아들을 흔쾌히 채용해주는 곳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러던 중 어느 소방 안전시설을 기획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됐는데 그곳은 의무적으로 직원의 일정 수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회사에 지원을 해 당당히 합격하게 됐죠. 장애인이었던 아들이 당당히 일반 회사에 정규직으로 합격을 한 겁니다. 저와 아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얼싸안고 한참을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내 아들. 내가 우리 아들이 해낼 줄 알았다니까. 엄마, 다 엄마 덕분이야. 나 열심히 일해서 엄마 식당 일도 얼른 은퇴하게 만들어줄게. 정말 사람이 꼭 죽으란 법이 없는지 고난과 역경만 가득했던 저와 아들의 삶도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그렇게 직장을 얻고 자리를 잡으니 인생의 모든 채증이 가라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경사인 건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하겠다며 섹시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에 얼마나 뛸 듯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불구의 몸으로 방구석에서 영영 썩어 없어질 수도 있었던 아들이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이제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애미 된 저의 심정이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 가시죠? 그런데 저의 그런 뛸 듯한 기분은 아쉽게도 오래가질 못했습니다. 섹시될 사람이라고 데려올 여자애가 제 맘에 썩 들진 않았거든요. 엄마 며느리 될 사람 데려왔어. 얼른 나와봐. 아들은 섹시를 얼른 제게 소개해주고 싶었는지 현관문을 급하게 두드리며 재촉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어서들 오너. 응? 저는 현관문을 열어 맞이한 며느리 될 아이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민주라고 해요. 아, 배고프다. 얼른 밥 주세요. 다짜고짜 배고프니 밥을 달라고 하는 뻔뻔함에 놀랐다기보단 그 아이의 행색이 거의 무슨 술집 여자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몸에 쫙 붙는 원피스에 치마 길이는 또 어찌나 짧은지 속옷이 거의 보일락 말락했습니다. 화장은 또 어찌나 진하게 했는지 처음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귀신이 걸어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독한 향수 냄새는 그런 며느라이의 첫인상을 더욱 안 좋게 만들었죠. 그래, 얼른 들어와 앉거라. 저는 마지못한 채 일단 두 사람을 안으로 맞아들였고 무언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전 이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됐다고? 그게 엄만 말해도 잘 이해 못할 거야. 간단히 말해서 이 사람 연예인이야. 파프리카 TV라고 들어봤으려나? 아무튼 뭐 인터넷 방송하는 그런 거 있어. 거기서 처음엔 시청자로 알게 됐지. 그게 뭐 하는 거냐? 파프리칸 또 뭐고 인터넷 방송은 또 다 뭐야? 그리고 연예인이라고? 아유, 어머님은 설명하셔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제가 진행하는 방송이 오빠가 열혈 시청자였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뭐 일단은 알겠다. 무엇보다 우리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구나. 네, 어머님. 오빤 진짜 땡 잡은 거예요. 어머님 저 아시죠? 김민주. 응? 아니 초면인데 내가 댁을 어찌 알겠노. 어머, 어머님 진짜 TV 안 보시는구나. 영화 회장님 구출 대작전 모르세요? 거기서 주인공 아역으로 나왔었는데. 드라마 내 운명은 오직 당신은요? 거기서도 여주인공 학교 동창으로 나왔었잖아요. 그거 다 안 보셨어요? 뭐 그때는 가명으로 활동했었고 지금 이 이름은 본명이라 모르실 수도 있긴 하겠네요. 아이고, 내가 유명한 사람을 못 알아봤네. 아이고, 세상에. 야, 상훈아, 어디서 이렇게 유명한 분을 섹시로 데려왔다니? 사정상 영화와 TV 드라마 제목은 제가 임의로 바꿨지만 이 아이가 출연했던 작품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최고의 인기 작품이었습니다. 워낙 TV나 영화를 안 보고 사는 저도 알 정도니 말 다 했죠. 어쩐지 낯이 익다 했더니 며느라이 될 사람이 문자 그대로 TV에 나오는 연예인이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인이면 화장도 짙고 향수도 세게 뿌리고 무엇보다 다소 건방진 태도도 그럴 수 있겠다 싶었죠.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할 수만 있다면 며느리 직업이 다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소개가 끝나기 무섭게 저는 아들의 결혼을 서두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유명 인사가 아들과 결혼을 한다는데 혹시라도 마음이 바뀔까 염려됐거든요. 보니까 며느라이는 그 인터넷 방송인가 뭔가로 돈도 꽤 잘 버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 혼자만 벌어선 힘들 형편의 좋은 집도 전세로 얻어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 아기의 딱 한 사정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도 역시 저처럼 어릴 적 조실부모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컸단 거였죠.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식 날 아들의 혼주석엔 저 홀로, 며느리의 혼주석엔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신 계시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모를 동진감에 짠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그런 동질감으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릴라 치면 그 아이의 정 떨어지는 행동이 저를 좀처럼 그 아이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꼴의 연예인이라고 가방 같은 건 한 번도 제 손으로 들지 않고 다리가 불편한 아들에게 대신 들게 했고요. 가끔 방문한 아들네 신혼집은 항상 깔끔하게 청소가 돼 있었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는 손도 까딱 안 하고 아들이 전부 청소며 빨래며 다 해놓는 거였습니다. 하루는 그 신혼집에 하루를 묵을 일이 있었는데 방 한 칸을 아예 자기 인터넷 방송을 해야 한다며 꾸며놓고선 밤늦게까지 음악을 크게 틀고 큰 소리를 내며 방송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칩거하는 동안 방 안에서 들렸던 커다란 음악 소리는 며느라이가 인터넷 방송을 하며 트는 음악 소리였던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죠.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하는 아들은 그런 걸 불편해할 만도 했지만 아랑곳 않고 쿨쿨 잠을 잤습니다. 애꿎은 저만 밤새 잠을 설칠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들은 일찍 출근하고 제가 오전에 아들네 신혼집을 싹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오후가 다 되어서야 일어나서 방에서 나오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뭐야, 어머님 밥 안 해놓으셨어요? 나 배고픈데. 처음 만났을 때도 밥을 차려오란 식으로 말을 하더니 어쩌다 한번 놀러온 시애미에게 뒤늦게 일어나서 밥 안 차려놨냐고 하는 꼬라지를 보는데 어느 시애미가 이런 며느리를 예쁘다 하겠어요. 아니 이제 일어난 거야? 아니 네가 언제 일어날 줄을 알고 밥을 차리니? 얼른 씻고 나와. 지금이라도 간단하게 차려줄 테니까. 어머님, 저 참고로 새우랑 땅콩 알러지 있으니까 그건 빼주시고요. 고기 반찬은 들어가되 식단 관리해야 되니까 너무 양 많지 않게 해주세요. 해독 주스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씻고 나올게요. 제가 아무리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 아줌마라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무슨 식당 아줌마한테 메뉴 주문하듯 이렇게 툭 던져놓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적어도 꼰대 시어머니 소리 듣기 싫어서 최대한 며느라이에게 맞춰주려고 그간에 노력했는데 이건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를 잡아서 따끔하게 혼내줘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그 복수의 날은 머지않아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제 남편과 시아버지의 길이 되면 저와 아들은 먼저 간 두 사람을 기리며 조촐하게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제사라고 하기까지한 거창하지만 그래도 저는 저의 은인과 다름이 없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잊지 않기 위해 또 아들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의 존재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 치르는 일종의 의식이었기에 저희는 편의상 제사라고 부르곤 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과 시아버지의 제삿날이 됐고 며느리는 처음으로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조촐하게 한다곤 하지만 그래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직접 만들어 정성스레 제사상에 올리는 일은 빼놓지 않고 매년 해왔습니다. 올해는 며느리와도 그 일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소파에 드러누워 있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이것 좀 같이 하자꾸나. 얼른 끝내고 맛있게 먹자. 그런데 돌아온 며느리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같은 영화배우가 집에서 음식하는 거 보셨어요? 전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저 아무거나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전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두 분이 먹을 것만 하셔도 돼요. 이러지 뭐예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러 올랐지만 꾹꾹 눌러 참으며 이를 악물고 혼자서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은 저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쭈뼛쭈뼛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비스듬히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혼자서 박장대소하고 난리가 나질 않겠어요? 어머머, 얘는 왜 이렇게 웃겨? 진짜 웃기다.
거기서 정말 이성의 끈을 잃을 뻔했지만 겨우 한 번 참았는데 이번에는 채널을 돌리다가 아이돌 가수들이 나와 춤을 추는 걸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그 동작을 따라하며 혼자 신나서 난리 부르스를 추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 둘, 셋, 넷. 팔을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빼고. 우와, 이거 다음 방송 때 해야지. 딴딴딴. 저는 그제야 모든 이성의 끈을 내려놓고 며느리에게 슬며시 다가가 리모컨을 빼서 TV를 툭 껐습니다. 어머, 아니 어머님 지금 이게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나랑 네 남편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네가 안 먹는 건 좋은데 염치가 있으면 와서 좀 도와. 어머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배우는 이런 거 안 한다고요. 품이 떨어지게 진짜. 뭐가 어째? 저는 말끝마다 배우 하면서 꼬라지를 부리는 며느리에게 회심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야, 에로 배우도 배우냐? 이런 썩을 년이. 너 이제 다신 우리 집안에 발도 들이지 마라. 당장 나가. 일로 나와. 네? 아니 어머님, 그걸 어떻게... 아파요 어머님. 저는 당황해하는 며느리의 손모가지를 붙잡고 현관문으로 끌고 가 밖으로 내쫓은 다음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어디서 천박하게 몸이나 굴리던 년이 뭐? 배우가 어쩌고 저째? 너네들 내가 이혼시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래? 야, 이 쓸개 빠진 놈아. 넌 뭘 잘했다고 저런 년을 두두네. 너 머리가 어떻게 된 애 아니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비디오나 찍던 애랑 결혼할 생각을 해? 저희의 이런 대화를 밖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애타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썩 꺼지지 못해. 어머님, 제발 한 번만요. 제발 한 번만 해명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애원하는 며느리는 아랑곳 않고 아들 녀석마저 끌어서 현관문 밖에 내보내고는 그날 다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흐느끼던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를 달래주던 아들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의 제사는 그렇게 파토가 났죠. 여러분도 이게 어찌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그렇게 콧대 높게 배우라고 자랑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에로 배우라니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사실 이러한 내용을 안 지는 좀 됐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만 덜 건방졌어도 조금만 더 예의가 발랐어도 그러진 않았을 텐데 계속해서 선을 넘는 며느리의 행동에 저는 일단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뒷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컴퓨터도 익숙치 않고 인터넷도 익숙치 않아 조사하는데 애를 좀 먹었죠. 아들도 몰래 뒷조사하는 거라 아들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주민센터에서 여는 컴퓨터 교실에 등록을 해서 컴퓨터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인터넷 활용 능력이 생기자 가장 먼저 며느리의 이름 석자를 쳐보니 역시 나오는 것은 별것 없었고 최근에 하는 인터넷 방송들만 몇 개 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거라도 뭔지 파악하기 위해 한번 들어봤는데 세상에 유부녀라는 녀석이 세상 야하게 옷을 입고 나와선 크게 음악을 틀고 세상 요염한 춤을 춰대는데 제 눈엔 이게 옷만 안 벗었지 소위 말하는 직업 여성이나 다를 바 없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오빠 오빠 거리며 그 사람들이 후원하는 돈에 맞춰 이런저런 춤을 담내로 춰주는데 그 부분은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보수적인 저의 눈밖에 이미 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며느리의 팬카페란 곳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한 댓글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BJ 김민주 예전에 에로 영화 찍었던 애 맞지? 아니 아역으로 잘 활동하다가 왜 그랬대 갑자기? 이 댓글도 손이 떨릴 정도로 놀라웠는데 그 밑에 달린 대댓글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왜 그랬겠냐? 돈이 궁했나 보지. 아역도 잠깐 반짝하다 말았잖아. 그 이후로 조금은 자유분방한 학생 조교 그거 찍고 이름 바꾸고 지금 파프리카 TV BJ로 활동하는 거잖아. 그렇게 이름만 내 이름 바꾸면 뭐 사람들이 모를 줄 아나?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예인이라던 며느리가 에로 영화라니. 전 그래도 실체를 더 파악하기 위해서 제목도 말하기 민망한 그 며느리가 출연한 에로 영화 작품을 어찌저찌 구해서 찾아봤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자괴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 영화의 내용은 정말 저의 도덕관과 윤리관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적나라한 내용이었죠. 저랬던 년이 내 아들의 아내라고 하면서 지금 버젓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니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시어머니가 저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질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며느리의 행동들을 보고 나니 괘씸하기 짝이 없었죠. 급이나 좀 되는 연예인이면 모를까. 에로 영화나 찍은 주제에 무슨 톱스타라도 되는 것 마냥 저한테 콧대 높게 구는 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참다 나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폭로를 해버린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정말로 아들과 며느리를 이혼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삿날이 그렇게 파토나고 며칠이 지나서였을까요? 누군가 저희 집에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사부인, 저희들 찾아왔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인터폰을 통해 본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사돈 어른들, 그러니까 며느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습니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힘들게 먼 길을 찾아오신 거예요. 뒤쪽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쭈뼛거리며 같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사돈 어른들께서 여길 어떻게, 얼른 들어오세요. 다시는 안 보려고 했던 며느리가 사돈 어르신들까지 모시고 오자 집안에 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노인네들 여기저기 아픈 건 일상다반사 아니요. 그나저나 저희들이 사부인께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애들 결혼 전에 미리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이제야 말씀드리니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어른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아무래도 며느리 일로 찾아오신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부인, 민주 이 녀석 어릴 때 지 엄마 아빠 잃고 우리 밑에서 자라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쁘장하게 생겨서 여기저기 TV 나오게 해주겠다면서 명함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아예 중학교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역 배우 활동 시작했어요. 그땐 나름 인기도 있고 팬클럽도 있어서 이 아이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다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전 기획사에서 계약 위반이라고 이 아이가 피소를 당했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패소를 하게 돼서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됐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때쯤엔 제가 하던 가게도 쫄딱 망해서 저도 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이 녀석이 어디서 돈 뭉치를 한 다발 들고 오더니 자신은 빚은 다 갚았고 할아버지 가게도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캐물었는데 이 녀석은 묵묵부답이었고 그 뒤로는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저희 그때 직감했습니다. 얘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네. 그래서 그때 받은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뒀어요. 그러다간 어느새 결혼하겠다고 손주 사위 데리고 오더군요. 정말 고맙게도 우리 손주 사위가 그런 이 아이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서도 받아주고 감싸줬다고 하더이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잘 보듬어가면서 살아보겠다고 하겠죠. 우리가 정말 손주 사위 복은 있나 봅니다. 사돈 어른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쯤 며느리와 남편은 뒤에서 말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계속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그래도 시어머니 되실 분에게 말씀은 미리 드려야 되지 않겠니 했는데 엄청 망설이더군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알아서 하게 내비뒀는데 하필이면 사부인께서 먼저 이 일을 아시게 돼서 얼마나 죄송하고 민망한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아니, 사돈 어르신들께서 죄송하실 일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 녀석이 사부인께 무리하고 철없이 굴어닦는 거 얘기 전에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 자라서 예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자랐어요. 이 할미랑 할애비가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교육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어르신은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더니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제게 꾸벅 인사를 하셨습니다. 전 그 인사를 받기가 민망해 같이 고개를 꼬박 숙였습니다.
사부인, 이 녀석이 자기와 지 할애비 할미 사정은 한번 극복해보겠다고 잠깐 옳지 못한 선택을 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도 안 하기로 저랑 약속했어요. 성실한 남편 열심히 뒷바라지하면서 살겠다고. 그니까 사부인, 이 녀석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수 없을는지요. 사돈 어른이 그 말씀을 마치시는데 며느리가 끝내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그래도 집안에서나마 대접받고 싶었어요. 제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는데 그래도 어머님만은 연예인 며느리라고 저한테 잘해주시니까 거기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럴수록 어머님께 더 잘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걸 이용해서 못되게 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돈 어른 내외가 직접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시는데 제가 더 이상 이 결혼을 무르고 말고 할 상황이 못 됐습니다. 사돈 어르신, 사부인 어르신, 이렇게까지 먼 길 직접 찾아와서 손녀딸 위해 해명하시는 모습 보니 제가 적어도 훌륭하고 바른 집안과 사돈 맺었단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제 윤리관이랑 도덕관으론 며느리가 과거 몸담았던 그 분야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이제와 생각하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상훈이 저 녀석 죽다 살아나서 평생 불구몸으로 방구석에서 생을 마쳤을지 모르는데 그런 저 녀석 일으킨 게 민주라죠. 민주는 제게도 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는 행동이 철이 없어서 잠시 혼을 내주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사돈 어르신들까지 오셔서 일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몸을 일으켜 고개를 푹 숙이며 사돈 어르신들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네, 사실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제 아들. 그 아들을 휠체어에서 일으키고 방문 밖을 나서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람 구실하게 만든 건 며느리의 공이 가장 컸습니다. 아들은 허무한 마음에 이런저런 자극을 찾으며 결국 그런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에도 눈독을 들이게 됐는데 그러다 만난 며느리의 채널은 뭔가 달랐다고 합니다. 한없이 선정적인 다른 채널들과는 다르게 며느리의 채널은 고민도 들어주고 인생의 상담도 해주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들이 용기 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채팅창에 공유한 적이 있는데 며느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내면 반드시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북돋워줬다고 합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아들이 재활 훈련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계속 아들을 응원해줬대요. 아들이 드디어 목발 없이 걷게 된 그날 용기 내어 며느리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의외로 흔쾌히 데이트 신청을 받아준 며느리와 아들이 만남이 그렇게 시작된 거였습니다. 과거 무슨 비디오를 찍고 이런 건 아들한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몸과 다름없는 자신을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살려낸 사람이니까요. 앞서 천박하게 몸을 굴렸다고 했던 건 제가 홧김에 한 말이지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함부로 말해선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 아들의 은인이고 자신과 가족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며느리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아가, 나도 너한테 심하게 말한 거 미안하다. 사실 조금 철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아들한테 이런 귀인이 어디 있겠니. 앞으로는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즐겁게 살자꾸나. 그렇게 그날의 모임은 제삿날과는 정반대로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며느리는 모든 인터넷 방송을 정리하고 제 식당에 나와 저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의외로 음식 솜씨가 좋고 홀서빙도 잘해서 손님들도 아주 많이 좋아한답니다. 아들 녀석은 여전히 성실하게 회사 생활 잘하고 있고 얼마 안 있음 예쁜 손주도 태어날 예정입니다. 제가 서두에선 며느리를 아주 나쁘게만 묘사하고 끝날 것처럼 얘기했지만 어느새 미운정이 들었는지 작게나마 며느리에 대한 애정을 담아 끝내게 되네요. 아마도 제가 중간에 언급했던 부모 없이 자란 어떤 동질감 때문이겠죠. 앞으로도 살면서 며느리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들 때마다 이 동질감을 기억하며 더불어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